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는 42 소연입니다. 10살 딸 하나 키우며 정성은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살아왔죠. 그런데요,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말. 그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더 멀리 있는 낯선 사람도 아니고 가장 믿던 사람들이 짐승처럼 제 등을 물어뜯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짐승들을 내 인생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주 멀리, 그리고 영원히요. 오늘 그 시작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은 세 여자, 엄마 혜정, 나, 그리고 여동생 다연가 서로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진수는 시립박물관의 조용한 큐레이터였어요. 정장은 낡아도 구두는 늘 반짝였고 말수는 적어도 웃음은 따뜻했죠.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오르는 국을 먹고 숙제 검사는 늘 엄마 몫이었어요. 평범해서 더 빛나던 날들이었죠. 그 평범함은 제가 중학생 되던 봄날 한 번에 부서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이 끈질기다 싶더니 대학병원에서 들은 말은 폐암, 이미 전이.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달력엔 입퇴원이 번갈아 적혔고 엄마는 약 봉지와 영수증 사이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밥을 하다 울컥했고 다연이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노래만 불렀죠. 어느 날 아버지가 퇴원해 잠깐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딸, 바람 좀 쐬자. 휴대용 산소통을 팔에 걸고 우리는 동네 방파제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갯내음이 미약하게 매캐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손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가슴이 내려앉았죠. 벤치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환했어요.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아버지는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장례 뒤에 남은 것은 사진과 빛, 그리고 공허함이었어요. 친척들은 힘내라는 말과 함께 천천히 멀어졌고 통장엔 마이너스만 또렷했죠. 그때 엄마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된 이웃이자 보장 설계 일을 하던 윤선 이모. 예전 아버지가 건강할 때 보험은 필요 없다고 하던 우리에게 이모는 조심스레 말했다죠. 이제는 네가 사람들 곁에 서줘야 할 때야. 엄마는 주부에서 상담사로 그리고 보장 설계사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명함을 들고 처음엔 버벅거렸지만 환자 곁을 지켜본 시간이 엄마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 사이 저는 대학을 마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연은 음악을 택했고 밤마다 좁은 방에서 곡을 썼죠. 우리는 울 틈 없이 달렸습니다. 기억하는 법을 잊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잊을 만하면 다음 장을 던져옵니다. 제게는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에서 시작됐죠. 건물 1층 바다칼이라는 작은 칼국수집. 그리고 그 사장,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 그날의 첫 인사가 이렇게 깊은 상처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가게 재료가 일찍 떨어졌다며 문을 닫던 민호가 말했죠. 원장님, 오늘 하루 진짜 고생하셨죠? 바로 옆 치킨집 새로 열었던데 맥주 한 잔 어떠세요? 낯선 남자와 단둘이 보통의 저는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들 성적, 학부모 상담, 밀린 강의 준비. 목 끝까지 올라온 피로가 작은 거품처럼 터졌거든요. 우리는 튀김 소리에 묻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오랜만에 속을 비웠습니다. 민호는 제 말을 자르지 않았고 결론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힘들 땐 따뜻한 국물보단 따뜻한 귀가 낫죠. 그의 말투가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골과 사장에서 친구,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는 제 학원 문고리를 살짝 열고 복도에 걸레질을 해두고 갔어요. 먼지 많으면 아이들 기침해요. 주말이면 엄마 혜정과 드라이브를 다녀오고 다연의 작은 공연엔 가장 먼저 박수를 쳤죠. 그는 고졸 후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칼과 국자를 배우고 빚을 갚아가며 바닷가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땀 냄새와 밀가루 냄새가 배인 사람, 그 성실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과부가 된 심호명금, 출근과 퇴사를 반복하는 여동생 미라, 장래가 불투명한 남동생 태호. 세 사람 모두 민호가 주는 돈으로 살면서도 그를 돈 나오는 벽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죠. 첫 인사 자리에서 명금은 제 손을 내려다보며 툭 던졌습니다. 부모 다 있는 집안이 마음이 편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지? 불쾌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안 하거든요. 미라는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가게 구석을 차지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태호는 알바 하루하고는 허리가 아프다며 누워 있었습니다. 대화에 끝마다 돈이 걸렸고 부탁에 시작마다 가족이 쓰였죠. 그럼에도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식구들이 너한테 무례하면 내가 먼저 막을게. 내 편 들 거야? 그의 확신이 제 고민을 누그러뜨렸고 우리는 조용히 약속 반지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 동안에도 시댁의 요구는 끝이 없었지만 민호는 단단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믿음을 더했습니다. 가정은 둘이 만드는 거야. 여긴 우리가 규칙을 정해. 우리 둘만의 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곡처럼 반복해 외웠죠. 그러나 신혼 2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 동네에 칼국수 분식집이 우후죽순 생기자 바닥 아래 매출은 휘청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댁의 부탁이 도움에서 청구로 그리고 당연한 권리처럼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밤 민호의 휴대폰이 빛났고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속삭였죠. 미라 카드값이 또 밀렸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호, 한 번만이라고 했던 말 벌써 5번이야. 민호의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누나 미라의 카드 빚이, 동생 태호의 오토바이 할부, 그리고 시모 명금의 병원비까지. 그 모든 게 어느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민호의 그 말이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이미 5번, 6번을 들은 말이었는데도 그는 마치 처음 꺼내는 약속처럼 태연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민호, 가족은 내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이한테 써야 할 돈이 왜 항상 내 동생들한테 먼저 흘러가야 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혈육을 모른 척할 수 없잖아. 다 같이 살려면 도와야지.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부터 살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야. 갈등은 아이 문제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학원 강의 때문에 늦게까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친정엄마 혜정이 손녀를 돌봐주셨죠. 그런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아이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 돌봄을 부탁하면 우리 막내는 그런 일 안 해. 네가 엄마니까 네가 해야지. 라며 핀잔만 늘어놓았죠. 그 즈음 엄마 혜정은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험비를 조금씩 줄이고 손녀만 돌봤는데 얼굴이 부쩍 수척해진 걸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호에게 부탁했죠. 오늘은 당신이 지민 데리러 가줘. 나 수업이 늦어. 하지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아프다잖아. 내가 빨리 가봐야 해. 결국 엄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손녀를 데리러 나섰고 그날 낮. 신호등을 건너다 술 취한 채 그대로 치이고 말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차가운 시트 위에 누운 엄마. 다영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얼핏 민호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색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10억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입가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더군요. 그 웃음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은 눈물과 위로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윤선 이모가 울먹이며 말했죠. 혜정이가 혹시 모른다면서 교통사고 보장 큰 걸로 넣어놨더라. 사망보험금만 10억이야. 아이고,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이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평소 농담처럼
내가 떠나면 이 돈으로 너희라도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하시던 말이 떠올랐죠. 이모는 저와 다연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 민호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억지로 입술을 다물었지만 눈매가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엄마가 가고 싶어 하던 아파트 있어. 거길 사서 이사하려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위험하잖아. 차라리 동생들 좀 도와주고 우리도 가게 확장하면. 그 입 닫아. 엄마가 목숨값처럼 남긴 돈이야. 감히 탐내지 마. 그러나 시댁 식구들의 행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명금은 우리도 빚이 많다. 혜정 씨가 우리 힘들면 돕겠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미라는 좋은 상가 자리가 났다. 내 명의로 계약만 해주면 된다며 은근히 압박을 했습니다. 태호는 아예 이참에 오토바이 빚 갚아주라고 손을 내밀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신 그런 소리 꺼내지 마. 이번에 한 발짝이라도 넘보면 끝이야.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날 새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기겁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엔 낯선 구두와 운동화가 가득했고 거실엔 시댁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명금은 희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다 같이 사는 집이야. 저 작은 방은 내 거.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예상대로 움직이네요. 퇴거 조치 바로 진행해 주세요. 민호가 당황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퇴거라니. 이 집 우리 집이잖아. 아니, 이 집은 법인 명의야. 내 것도 내 가족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넌 지금 내 남편도 아니야.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시원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니까요. 뭐? 법인 명의라고? 시어머니 명금은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민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냉정하게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다연이랑 제가 엄마 이름으로 교육법인을 세웠어요. 그 법인 명의로 집을 산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손댈 수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미라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호 오빠랑 결혼한 이상 언니 재산은 형부 재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가족 돈이지. 저는 비웃듯 대꾸했죠. 그건 네가 헛소문만 믿는 거지. 상속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야. 네 오빠도 모르는 모양인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게 될걸? 말끝이 채가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도착한 겁니다. 저는 거침없이 말했죠. 네, 죄송하지만 제 집만 다시 싹 실어주세요. 추가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민호가 급히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연, 제발 장난치지 마.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고. 장난? 이 꼴을 장난이라고 불러. 내 가족이 내 집을 점령하고 나랑 우리 애를 작은 방으로 몰아넣으려 한 게 장난이야? 그때 명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돼서 시댁 식구랑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우리도 살 집 다 정리하고 왔는데 네가 어쩔 건데? 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리했다고요? 그러면 더는 갈 데도 없다는 말이네요. 좋아요. 그럼 경찰 불러서 불법 점거로 처리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경찰서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술렁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죠. 여보, 제발. 나도 몰랐어. 그냥 잠깐만 머무는 줄 알았지? 입 다물어. 난 이제 네 아내도 아니야. 그 말에 민호는 완전히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선 긴장보다 이상한 해방감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곧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신분증과 법인 등기 서류를 내밀었죠.
이 집은 저희 법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그 가족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저와 아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곧장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히 불법 점거예요. 당장 짐 챙기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명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제발 며칠만.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 집도 다 팔고 들어온 건데.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저는 싸늘하게 응수했죠.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저와 아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 순간부터 이미 선 넘으셨습니다. 미라는 팔짱을 끼고 짜증을 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산 가족인데 이렇게 내쫓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찬란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선은 지켜야지. 남의 재산을 탐내고 아이까지 몰아내려는 게 가족이야? 경찰이 강제로 그들을 밖으로 몰아내자 현관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짐만 다시 싣는 동안 명금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죠. 아이고, 우리 인생 다 끝났다. 태호는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미라는 마지막까지 휴대폰을 들이밀며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예상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퇴거 조치 완료됐습니다.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합의 따윈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이렇게까지 큰 싸움이 될 줄은 몰랐어.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지민이 앞에선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가로등 불빛은 낯설 만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로 들어간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남편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양육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자료와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그날부터 민호와 시댁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명금은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고 미라는 문자를 줄줄이 보냈습니다. 형수, 진짜 인간 맞아요?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사람을 버려요? 우리 오빠가 없었으면 형수도 이렇게 못 컸을걸요. 저는 단 한 줄만 답했습니다. 모든 내용 녹음 저장 중. 또 연락하면 명예훼손 추가 고소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모욕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공격은 오히려 제 무기가 되어 주었죠. 민호의 태도는 애매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다 내 잘못이야.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는 이내 뻔뻔하게 돌변했죠. 그래도 10억 보험금, 그건 부부 공동 재산 아니냐? 나도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어.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입니다. 그것도 어머님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된 기록까지 있어요. 남편분 몫은 한 푼도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사색으로 굳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이제 네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다 드러나는 거야.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학원은 점점 안정됐고 다연도 공연 음악 의뢰가 늘어나고 있었죠. 반대로 민호의 가게는 매출이 떨어져 점점 휘청겼고 그의 가족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카드빚에 시달리다 연락이 끊겼고 태호는 집을 나가 잠적했죠. 남은 건 명금뿐이었습니다. 명금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지민이만이라도 보게 해줘. 할머니 마음까지 끊을 거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민이에게 내가 잘못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게 할머니였죠. 그런 사람한테 제 딸을 맡길 순 없어요. 다시 전화하면 이번엔 진짜 콩밥 드실 각오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명금의 떨림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2번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서 짐승 같은 존재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다는 걸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발버둥쳤죠. 가게라도 지켜야 한다며 권리금, 보증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차분히 정리한 자료 앞에서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내분이 지금까지 내신 가게, 월세와 생활비, 증거 다 있습니다. 남편분은 빚만 늘렸죠.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대상이에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 지민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부 제게 돌아왔고 민호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게다가 제가 대신 내줬던 가게, 월세와 빚까지 정산되어 가게 보증금 상당 부분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1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10년 동안 당신이 한 게 뭐였는지 생각해. 난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을 떠안고 산 거였어. 그 후 민호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그만 식당에 취직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명금이 붙어 있다 했지만 미라와 태호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 제 돈을 탐하던 사람들이 결국 제 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흩어진 거였죠. 그 무렵 저는 다연과 함께 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세운 교육법인을 본격적으로 키운 겁니다. 다연은 뮤지컬, 영어 학원을, 저는 초등 돌봄 공부방을 확장했죠. 강사들을 새로 뽑고 건물 2층을 통째로 빌려 운영했습니다. 등록 문의가 쏟아졌고 대기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하루는 다연이 웃으며 말했죠. 언니, 우리 이럴 줄 알았으면 건물부터 뭐 샀어야 하셨는데. 그러게, 이제 월세보다 건물 매입이 더 낫겠다. 우리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며 적당한 건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맞이한 바쁨은 달콤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분명히 있었죠. 바로 우리 자매의 힘과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면접 교섭일마다 지민을 보러 오겠다며 연락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온다며? 오늘도 안 와? 지민의 눈망울이 젖어 있을 때면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다음엔 꼭 할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너희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건 내가 지켜줄 거야.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멀어졌고 면접 교섭일도 잦은 취소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엔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울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오늘도 안 온다며? 하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 평온한 말투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민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죠. 지민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해서 외할머니가 죽은 거지? 나 때문에 할머니가 길 건너다 사고 나신 거잖아. 나 너무 무서워.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아이 귀에 넣은 걸까? 곧바로 지민을 달래고 출처를 캐물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명금가 그랬어. 내가 잘못하면 또 누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명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태어난 목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지민이한테 말 좀 했지. 애가 버릇없이 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제 딸 인생에서 꺼져. 이제부터 할머니는 없는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또 전화하면 경찰 말고 콩밥 먹을 준비하세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뚝 끊겼습니다. 저는 분노에 떨면서도 아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내 딸에게 죄책감을 씌우게 두지 않겠다. 설령 그게 친혈육이라 해도 그날 이후 저는 지민의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은 제게만 오도록 샷디디에 깨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저는 더욱 세심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길뿐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상처 위에 세운 다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더 강해질 거야. 그 후로 우리 집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영과 함께 만든 교육법인은 점점 성장했고 학부모들의 입소문 덕분에 학원은 늘 만석이었죠. 지민이도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이 제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번엔 건물 매입까지 해보자. 월세만으로는 너무 아깝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출발한 이 법인을 더 크게 키우는 게 우리 자매의 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며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늘 이런 대화가 오갔죠. 학원 규모가 이 정도라면 매입이 맞습니다. 대출을 조금만 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세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 남편 민호가 다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측이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일부를 주장하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돈을 자기 몫이라 생각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죠.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판례도 분명하고 이미 자료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민호는 법원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일 때 받은 돈인데 내 몫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배우자의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 기각.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했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삶을 무너뜨리던 그림자들 모두 내 뒤에 두고 앞으로만 나아간다. 법정 싸움이 끝나자 민호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미라는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쳤고 태호는 연락이 두절된 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민호와 시어머니 명금뿐이었죠. 둘은 지방의 허름한 원룸에 기거하며 민호는 작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들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민호가 면접 교섭일에 맞춰 지민이를 만나러 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었죠. 아빠 온다며? 오늘도 못 온대. 지민의 눈빛이 점점 무덤덤해지는 걸 보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민호는 늘 같은 변명만 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형편이 안 돼서, 다음엔 꼭.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기대할수록 아이만 다친다. 그래서 점점 더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즈음 명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나 이제 늙고 병들었어. 지민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준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무대는 온전히 저와 지민, 그리고 다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 집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자매 공동 명의로 아담한 아파트를 마련했죠. 지민은 방을 직접 꾸미겠다며 분홍 커튼을 고르고 다연은 거실 한켠을 음악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이삿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마련했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비로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였죠.
밤늦게 짐을 정리하며 다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엄마도 지금 웃고 계실 거야. 우리한테 남은 건 희망뿐이니까. 새 집에서의 생활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지민은 방학이면 숙제를 하고 저녁이면 다연과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죠.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지워주었습니다. 저와 다연은 교육법인을 더 키워갔습니다. 저는 초등 돌봄 공부방을 하나 더 열었고 다연은 영어 뮤지컬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강사 채용 공고를 내자마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학원은 아이를 맡기면 사람이 바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두 건물의 두 층을 통째로 임대해 운영하는 규모가 되었죠. 그러나 월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며 다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정말 건물 하나 매입해야겠어. 우리 돈이 바닥으로 새고 있어.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법인 자금도 안정적이니 이번엔 투자 개념으로 가야 해. 그 무렵 전 남편 민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가게를 잃고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일용직처럼 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낮으로 일만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지민이었죠. 아이는 가끔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빠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느라 멀리 가 있는 거야. 하지만 지민이는 엄마랑 이모랑 있어서 절대 외롭지 않아. 그 대답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어딘가에 작은 공허함이 남아있는 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학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의실 가득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다연은 피아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짧은 뮤지컬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그래, 얘 엄마. 우리가 이렇게 해냈어.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웃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낯익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민호.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연,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또 무슨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걸까?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소연, 나 정말 밑바닥이야. 가게도 다 잃었고 동생들은 연락 끊겼고 엄마는 병원비 때문에 쓰러질 판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지민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민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지민이한테는 상처만 줬잖아. 더는 가까이 오지 마. 아니야, 나 진심이야. 이번엔 다르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늦었어. 네가 무너뜨린 시간은 다시 못 돌아와.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지만 결국 지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원 앞에 명금이 찾아온 겁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 좀 도와줘. 약값이 없어. 나라도 불쌍히 여겨줘.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공적인 자리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명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프대. 우리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도와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 엄마는 네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눈망울 속에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철저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다시 스며들려 했지만 이제 문틈 하나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 두고 있었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 씨, 전 남편 쪽에서 위자료 감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끝까지 발버둥 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내 사람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 민호의 위자료 감액 소송은 한마디로 바라기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죠.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건 경제적 사정 곤란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아이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감액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민호는 몰골이 초라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정장. 그는 판사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죠.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위자료라도 줄여주십시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잡았습니다.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가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위자료 역시 이미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퇴정하는 순간 저를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결국 나를 끝까지 밟는구나.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했죠. 저 위협적인 말 다 기록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이 곁에 앉아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연필을 쥐고 글자를 써 내려가는 모습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난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다연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린 잘하고 있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야. 저는 그제야 눈가가 젖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이었죠. 한편 학원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건물 매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우리는 드디어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될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가 심어준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평온할 때 또 다른 파도를 몰고 오는 법. 계약을 마무리하기 직전 저는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그러나 오랜만에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 나야, 민호.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꿍꿍기지? 수화기 넘어 민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소연, 이번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 좀 하고 싶어. 저는 냉소적으로 대꾸했죠. 너의 마지막 기 몇 번째인지 알아? 이번엔 또 무슨 쇼야?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해. 병원에서 오래 못 버틴대. 지민이한테 마지막으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 네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금은 분명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지민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치밀었죠. 그 여자가 우리 지민이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남겼는데 저는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안 돼. 지민이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울지 않아야 해. 죽음을 앞두고 미안하다 말하는 건 내 몫이지 내 딸 몫이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매정하다. 매정? 매정이 뭔지 알아? 남의 아이에게 죄책감 씌운 게 매정이지. 통화를 끊고 나니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다연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죠. 무슨 일이야? 민호 엄마가 위독하대. 근데 지민이한테 얼굴만 보게 해달래. 다연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흔들리지 마. 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민이 감정이 더 중요하잖아.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곤히 자고 있었지만 작은 손을 꼭 잡아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상처 없이 자랄 수 있어.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금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향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짐이 아닌 따뜻한 사람이길. 그 후로 민호의 소식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시간은 다시 앞으로만 흘러가기 시작했죠. 명금의 장례식 소식을 들은 후 제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만 남아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지민이의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야. 법인일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다엔의 뮤지컬 영어학원은 전국대회에 참가할 만큼 유명해졌고 제 공부방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입소문이 퍼져 대기 명단이 몇 달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사인하는 순간 다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언니,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엄마가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온 날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빠가 학교 앞에 왔다가 갔대. 친구들이 봤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죠. 아빠가 너한테 직접 말 걸었어? 아니, 그냥 멀리서 보고 갔다고 했대. 저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 학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죠. 면접 교섭일이 아닌 날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죠. 왜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도는 걸까?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의 집착이 가장 위험하다는데 다연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두려워하지 마. 이제 우린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아. 언니는 나랑 지민이만 생각하면 돼.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학원 마감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 앞에서 민호가 서 있던 겁니다. 수척해진 얼굴,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 나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저는 곧장 발걸음을 돌리며 말했죠.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들어가기 전에 사라져. 지금 이 순간도 위반이야. 그러자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집도 가족도 돈도 남은 건 너희뿐이야. 제발 다시 기회 좀 줘. 그 말의 순간 연민이 스쳤지만 곧 지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 때문에 몇 번이나 울던 모습,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밤들, 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민호, 우리 인생에서 넌 끝났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면 이번엔 경찰서가 내 집이 될 거야. 민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차갑냐? 내가 너랑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 동안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였는지 생각해. 넌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어. 그냥 짐이었을 뿐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민호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 법으로 단단히 못을 박아야겠구나.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자녀의 학교, 거주지, 학원 방영 100m 이내 접근을 금한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우리 근처에 오면 법에서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그냥 아빠 없어도 돼. 우리끼리 살면 돼.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우리끼리면 충분해.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며칠간은 고요했습니다. 학원도 집도 지민의 학교도 평온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밖에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려요. 소리도 지르고 벽에 붙은 안내문도 찢어버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술에 절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소연! 너 뭐 잘났다고 날 이렇게까지 짓밟아? 주변 학부모들이 놀라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여긴 학원인데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자 난동입니다. 경찰 바로 보내주세요. 제 말에 민호는 순간 얼어붙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나 곧 비틀거리며 다시 소리쳤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결국 돈 때문에 날 버린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아니, 널 버린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네 인간됨 때문이야.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민호를 붙잡았고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난 지민이 아빠야. 내 딸 보러 온 게 죄냐고.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민호는 끌려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소연, 넌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날 밤, 저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했어. 이제 진짜 끝났어.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믿고 싶지만 저 인간이 정말로 끝낼 줄 아는 사람일까? 민호는 결국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이었지만 실형까진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일 이후로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락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 지민이나 학원에 피해를 줄까봐 CCTV를 설치하고 경비 시스템도 강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소식이 없자 차츰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난 걸까? 그 사이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로 매입한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법인 규모는 2배로 커졌고 다연은 뮤지컬 작품 의뢰를 받아 무대 연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신뢰받는 원장님으로 자리 잡았죠. 지민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을 주제로 글을 써오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지민이 원고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이모,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서로 도와주고 웃으면서 삽니다. 아빠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이미 행복하니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다는 게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지민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죠. 너의 어린 마음에 더는 흉터가 남지 않게 하리라. 다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가족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엄마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그러나 마지막 반전은 늘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 씨, 전 남편 쪽에서 뜻밖의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양육권 변경 청구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변호사의 말에 저는 분노와 황당함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양육권 변경이라니? 지민을 지금 데려가겠다고? 법정에서 민호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저 혼자뿐이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은 아이의 곁을 지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죄책감을 씌운 집안이었고 양육비조차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를 사랑한다면 이제 와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멀리서라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더니 단호히 판결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기각합니다. 오히려 아이의 안정을 위해 친권까지 어머니 단독으로 변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릴 만큼 안도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히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법정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 지켜야 할 선을 모른다면 결국 스스로 짐승이 되는 거다. 그 후 우리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학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았고 다연의 뮤지컬은 신문에 소개될 만큼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민은 밝게 성장하며 자신만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민아. 그게 진짜 멋진 거야. 엄마도 늘 너랑 함께 할 거야.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사연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믿되 선을 넘어오는 자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공유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